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4 딸아 무엇을 하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진짜 공부.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30살인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딸이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차에다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치료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 차라리 분노라도 있으면 낫다. 분노의 내용을 알고 그 방향을 잘 틀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당신은 지금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죽고 싶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왔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음악 공부를 한 까닭. 얼마 전 공부하는 인간이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며 하루를 시작하는 미국의 어느 노무부가 나왔다. 89세의 남편 켄 모 씨와 86세의 아내 밀드레드 모 씨는 젊은 시절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였다. 그들은 젊어서도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매일 아침 하나씩 풀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내는 최근 불어 공부도 시작했다. 불어에 능통한 남편을 선생님으로 두고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모습이 영락없이 호기심에 가득 찬 사춘기 소녀의 눈망울이었다. 밀드레드는 왜 그 나이에도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세상 일을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한 것이 아니죠. 이들 부부에게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한다는 건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과정이 매우 인기라고 한다.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을 총망라하는 커리큘럼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신청자들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평생 인문학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늦은 나이에도 어려운 고전 강독이나 미술 비평 수업을 들으며 열정을 불태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순수한 지적 열망이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메슬로는 사람의 욕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해 보다 고차원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욕구의 위계 이론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안전해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사람은 자아존중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속한다.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하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딸아,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은 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취직할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 학창시절에는 입시를 위한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점과 각종 자격증, 토익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하느라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 젊은 시절의 공부는 입시와 취업에 집중되어 외줄타기 하듯 한 방향으로 몰려있다. 그러다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 마음 어디에선가 올라오는 울림을 알아챈다. 인생을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 시험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살찌우고 싶은 갈망이다. 물이 오래 머물면 썩기 마련이듯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다. 어느 순간 비어있는 구석을 채우려는 욕구.
그것은 바로 성장의 욕구다. 내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연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가에게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마련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굳이 이 나이에 먼 나라까지 와서 분석을 하려 하는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좀 더 성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장의 욕구 덕분이었다. 너를 낳고 병원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도,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도, 50세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개인 클리닉을 열게 된 것도 모두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내가 죽기 직전 밀드레드처럼 수학 문제를 풀지 소크라테스처럼 음악 공부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따라 영화 로마 위드 러브에서 우디 앨런이 말하듯이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는 날이 될 것 같구나. 살아있는 한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매일 조금씩이나마 성장해가는 나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싶다. 30. 네가 시작해야 할 진짜 공부. 나이 든 엄마가 계속 공부를 희망하듯 이제 30을 넘긴 너도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다. 네가 자라는 동안 해온 공부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문제 풀이 방법을, 지혜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상머리 공부만으로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단다.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해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공부란 꼭 펜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꽃과 풀에서도 지식을 얻고 청춘은 우정과 연애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좌절과 실패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살아있는 경험이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 지혜로 깊어진다. 운전을 하는 법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공부란 지혜를 얻는 일이요.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고전을 읽으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인데 반해 고전은 수많은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며 검증받은 책으로 그 안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읽으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넓은 시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 얼 쇼리스는 1995년부터 노숙인, 빈민, 죄수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들에게 직업 교육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나 없이 삶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살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얼 쇼리스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너에게 고전을 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앞에 켄과 밀드레드 모 부부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한 인간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를 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얻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라. 네가 가진 게 얼마든 그것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다. 참여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거기서 오는 충만함은 생각보다 값지다. 기부를 해도 좋고 관심 있는 사회활동을 SNS로 전파해도 좋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행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절대로 미루지 마라.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을 바쳐라 라는 노랫말이 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말의 의미는커녕 아예 사랑을 시작조차 못해본 여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며 다짜고짜 대화를 시작한 그녀.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봐요. 라고 하더니 남자랑 자보고 싶어요. 라며 절정을 찍고 그냥 연애는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로 한달음에 결론을 지어버렸다. 30대 중반인 수연 씨의 고민은 사랑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핫초코처럼 달달해야 할 20대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밍숭맹숭했다며 사랑의 추억이 없는 20대의 아쉬움을 표했다. 20대 초반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막연히 두려웠어요.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대 중반쯤부터는 다음에 더 좋은 사랑이 올 것만 같아 사랑을 밀어냈어요. 그렇게 다음 사랑도 또 다음 사랑도 밀어내다 보니 어느새 저랑 사랑을 밀어내는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외로움도 모르겠어요. 늘 혼자였으니까. 수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해 왔음을 느꼈다. 다만 그녀는 사랑을 원하는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연애를 한다는 건 떨쳐져야 할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듯 보였다. 떨어져야 할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녀 주변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다면 밑바닥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억이 살고 있다. 하나는 무척 소중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아픈 일이다. 이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층에 자리하고 있다. 수연 씨는 어린 시절 우울증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픈 어머니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따뜻한 미소와 말도 별로 해주지 못했다. 그 기억은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 수연 씨를 흔든다. 그녀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를 회피애착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공적인 관계에는 능숙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미숙아와 같다. 남성들이 데이트 신청이라도 해오면 그녀는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공적인 영역에만 머물도록 미리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이유가 다는 아니다. 그녀가 사람을 못 만나는 데에는 내면의 문제 외에도 외부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른바 골드미스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주변에 사랑할 만한 남자가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첫 연애인데 외모, 학력, 인성 등 모든 면에서 준수해야 자신도 그만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녀 주변에는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여자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주변에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소개해줄 만한 남자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중반 여성들에게 소개시켜줄 싱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어울릴 만한 남자는 이미 결혼했거나 짝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증명이라도 해보이겠다는 듯 ABCD론이라는 속설도 등장했다. 결혼 정년기 남성과 여성을 학력으로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4단계로 나누면 A급 여성과 D급 남성의 미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남성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여성을 꺼리기 때문에 A급 남성은 B급 여성과 B급 남성은 C급 여성과 C급 남성은 D급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고학력 여성일수록 그에 걸맞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의 학력이나 지위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결혼과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랑을 상호 유리한 거래의 관점으로 취급한다는 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을 고스란히 적용한다는 점에서 야만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내 눈에는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었다. 사랑을 단지 대상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마치 내 기준에 맞는 대상만 나타나면 사랑은 완결된다는. 집시도 짝이 있다는 옛말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다는 생각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동화에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이 있고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첫눈에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이를테면 그와 잠깐 눈길이 스쳤을 뿐인데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낯설지 않은 느낌이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만 같고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마치 잃어버린 내 반쪽을 되찾은 것만 같다.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상 과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랑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이상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선 사랑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출발해 사랑을 하는 단계를 지나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한다.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듯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 사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 한 몸에서 빠져나와 서로의 다른 세계관을 한 방향으로 서서히 맞추어간다. 사랑에 머무는 상태는 그들의 사랑하는 관계가 외부 세계와 격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견디어 나가는 단계다. 콩깍지가 씌어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단계가 사랑에 빠진 단계라면 콩깍지가 벗겨져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열정적 사랑은 소멸되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해하며 휴식과도 같은 사랑을 해나가는 부부나 커플들이 많은데 이들은 사랑을 하는 단계를 지나 사랑에 머무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머무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캇 팩 박사는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만나 겪는 황홀한 순간을 온몸으로 즐긴다. 이것도 에너지를 쏟는 행위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랑에 빠지는 단계를 지나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성장에 주목하며 자신의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랑은 특정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얼마 전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사랑은 의리라는 말을 했다. 첫사랑 아내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린 결론이었다. 프로그램에 함께 나온 패널들은 그의 말에 웃었지만 나는 의미 있는 말이다 싶었다. 그들 부부도 콩깍지가 씌어 서로를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 한 사람처럼 느끼며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서로 몰랐던 단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부침을 겪은 김태원 씨지만 그가 지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부부 사이의 의리 덕분은 아니었을까? 그러니 더 이상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재움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듯 외롭고 힘든 마음을 서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상대를 성장시킨다. 그 덕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살아볼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끝내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서 만남과 헤어짐만 반복한다면 사랑이 주는 성장의 기쁨은 끝내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랑은 반드시 누려야 할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인생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도 해봐야 다음 사랑을 잘할 수 있다. 깻잎과 배추는 앞면보다 뒷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요리를 해봐야 알 수 있듯 사랑도 몸소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 눈치도 없이 눈물의 매듭이 풀리는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파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럼에도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하는 일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고약한 레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다. 이런 레슨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왜 그에게 끌렸는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미처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도 나와 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숙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를 견뎌내는 능력을 친밀감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가족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집 밖에도 존재한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수연 씨에게 너무 따지지 말고 집 밖에서 친밀감의 대상을 만들어 보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녀가 사랑을 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그녀가 가장 아픈 자아와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남자를 결혼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보는 눈을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 맞는지 또 가치관이 다를 때는 어떻게 대화로 풀어야 하는지 등 소통 능력을 키워보라고 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라는 말을 남겼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니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타인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보류하지 말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 꽃도 벌이나라와 당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애벌레가 꽃잎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듯 인간도 타인의 손길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과 결핍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잊지 마라. 따라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란다. 평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따라 후회 없이 사랑하거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의 외로운 올드미스 바바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바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를 뒤치다꺼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을 절대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개월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홀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툴떨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아닌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인 것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고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닌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너에게 나는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한테 이기거나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을 것처럼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오랜 세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나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울, 불안, 상실, 상처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성장을 향한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딸아이의 결혼을 계기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30년이나 키운 딸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엄마들이 겪는 일이고 세상의 모든 딸들이 겪어야 할 일이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의 영감을 제공해준 환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특정한 사람의 예시처럼 나오지만 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농축된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것도 심층 분석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를 쓰는 내내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한 적도 많았지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나와 딸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엄마와 딸이 겪는 이야기이기에 기꺼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묵묵히 나의 작업을 지켜봐준 남편,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은 나의 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상과 과정에 무언으로 동참해준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딸들의 어머니, 내 연배의 여성들에게도 좋은 위안과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2방을 시작하는 딸과 이제 막 인생 3막을 여는 엄마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